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7세기 백제와 고구려 멸망 후 백제와 고구려의 유이민들이 대거 일본으로 넘어가기도 했답니다. 고구려는 몰라도 특히 백제기 유민들이 상당히 많았고 이들이 일본으로 넘어가면서 당연하게도 선진 기술력들까지 같이 전파되었죠. 백제계 고구려계 도레인들이 대거 생겨난 겁니다. 백제와 고구려 멸망 이후 그 도레인들이 일본에 전해준 또 한 번의 선진 문물 및 기술력 덕에 일본 문화계가 다시 한번 융성해지는데 이 시기를 하쿠오 시대라고 합니다. 정리하자면 삼국시대에 주로 백제 그리고 가끔 고구려의 영향으로 일본의 불교 미술이 꽃피우던 일본의 시기가 아스카 시대라면 한반도의 삼국 통일 이후 백제와 고구려의 유이민들 그리고 신라의 문화까지 전파되며 또 한 번 문화면에서 진전을 보인 두 번째 시대가 하쿠호 시대인 거죠. 아스카 시대는 확실히 일본이 한국의 나라들에게 특히 백제에게 의지하는 경향이 컸습니다. 반면 하쿠오 시대는 신라와 그리고 당나라에게도 분명 의지를 했으나 그 가운데 일본 고유의 문화를 찾아가보자는 의지도 곁들여지는 새로운 시대였죠. 673년 덴무덴노는 쿠데타를 통해 40대 천황으로 즉위했고 이제는 백제든 고구려든 다 사라지고 신라와 당나라만 남은 상황에서 두 국가에 대한 적대적 관계를 해소하고 새로운 외교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했답니다. 그래서 신라와 당나라의 문화를 적극 받아들이면서도 일본 고유의 문화를 만들어가며 중앙 집권화를 도모했죠. 8세기가 되면 나라시대라고 수도를 헤이조쿄로 천도하고 이제 일본이란 국호를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신라, 발해, 당나라의 이른바 견신라사, 견발해사, 견당사라고 사신당 겸 문물 실차단을 보내서 일본 또한 동아시아 국제사회 일원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발해와도 교류를 텄는데요. 당시 발해의 수도였던 상경 용천부에서 현재의 중국 지리성 훈춘시인 동경 요원부를 거쳐 바다를 타고 일본까지 가는 일본도라는 발해와 일본 사이의 대외 교통로도 따로 존재하였습니다. 이런 동아시아 내의 국제적 교류가 활성화된 건 비단 일본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7, 8세기 약 150년 정도 중국의 당나라, 한국의 발해와 통일신라, 일본 등 모든 나라들이 서로 교류하며 독자적인 문화를 꽃피우던 동아시아 역사 통틀어 이다지도 평화로울 수 없던 평화의 시대였습니다. 이런 평화의 8세기에 독특한 역사적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시기에 신라가 일본을 원정하러 떠났다는 겁니다. 731년에 일본에 또 대대적으로 침공을 해왔다는 기록이 삼국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공격 몇 년 전에 신라가 먼저 일본을 공격한 흔적이 있었죠. 그것도 두 번이나요. 때는 통일신라 최전성기를 구가한 성도광 때인데 일본 규슈섬에 있는 어느 한 신사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기록에 의하면 718년경 백제 유민들이 일본 규슈섬의 미야자키현에서 마을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었는데 신라군이 쳐들어와 백제 유민들을 토벌하고 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어느 한 종교시설에서 내려오던 기록물인지라 신빙성이 보정되는 건 아니고 또 당시 통일신라의 국내외 정황을 살펴봤을 때 굳이 백제 유민들을 토벌하고자 힘들게 바다 건너 여기까지 왔다는 명분과 이유도 없어서 의심 가는 구석이 많지만 어쨌든 우리 쪽 기록물도 아니고 일본 측 기록물인데 거기에는 그렇게 써 있습니다. 이로부터 2년 후인 720년에 해동제국기라고 조선시대의 신숙주가 정리한 일본 대마도 오키나와 역사서에는 신라가 서쪽 변방을 와서 쳤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731년 일본의 신라 공격은 이전에 두 번의 침략을 받은 일본의 반격이었겠죠? 그럼에도 일반적으로는 모든 나라들이 동아시아 문화의 보편적인 정치, 사회 문화를 공유하면서도 독자적인 문화를 키워놓으며 미술사적으로도 그리고 국제 정치학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시대였죠. 특히 당나라가 워낙에 개방적인 나라를 표방했던지라 다국적인 유능한 인재들이 당나라로 모여들었고 국적을 불문한 승려들도 당나라에 모여 서로 지성을 나누고 인맥을 다졌답니다. 당나라로 유학을 간 학자들을 도당 유학생, 당나라로 유학을 간 승려들을 도당 유학승이라고 불렀죠. 그 일례가 바로 장보고와 앤린의 사이입니다. 신라인 출생으로 당나라 하급장교 일을 하며 당나라 산둥반도의 상단을 꾸리며 재력을 불린 장보고였지만 바다 위의 해적들로 인해 본인 상단의 피해가 막심하자 본국인 신라로 귀국하여 신라 왕에게 군사를 얻은 뒤 지금의 전남 완도에 청해진이란 해군 군사기지를 건설하고는 바다 위의 해적들을 소탕하며 해상무역의 1인자로 군림합니다. 당시 당나라, 신라, 일본 사이 교류가 왕성한 만큼 해적들이 들끓고 있었거든요.
청해진은 자체 호위 병력을 보유한 다국적 기업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장보고가 당나라와 일본을 왕래했던 일본인 승려 엔린을 호위해줍니다. 엔린은 장보고에 대한 고마움으로 장보고가 중국 산둥반도에 건설한 사찰 적산 법화원에도 많이 방문하고 일본 교토에다가 적산 선원이라고 이 장보고를 위한 절까지 만들어줍니다. 엔린은 일본과 당나라를 오가며 유학을 했던 일들을 다이어리 형식으로 책을 내는데 이걸 입당구법 순례행기라고 합니다. 이 책을 보면 정말 엔린 승려 개인 다이어리인데 온갖 장보고 칭찬 일색입니다. 과장 조금 보태서 본인 이야기보다 장보고 이야기 비중이 더 커요. 동아시아의 해적들 하면은 보통 일본의 왜구들을 생각하는데 그보다 먼저 한국인 해적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9세기경부터 신라인 해적들, 신라구들이 창궐하여 동아시아 전체를 골머리를 앓게 했습니다. 스시마 섬의 어부들이 신라구의 해적 기지를 보고는 신라 정부가 대규모 원정군을 조직한다고 착각을 할 정도로 그 위세가 어마무시했고 일본 정부가 이 해적들을 잡아다가 체포했는데 이 체포되는 신라 해적들끼리 반란을 일으켰던 사건도 있었죠. 신라구들은 일본의 중남부를 아주 자주 약탈했고 신라와 일본 사이가 이 신라구 때문에 외교적으로 틀어질 정도였습니다. 통일신라의 신라 해상무역은 아라비아 상인들과도 교역을 할 정도로 이 해상무역에 큰 활약을 보였고 그만큼 신라구 같은 해적들이 창궐하기 너무 좋은 조건들이었죠. 이때 신라구 해적들은 그저 약탈만 일삼는 도적대들이 아니라 중국 당나라, 이 산둥반도와 동남해안에 퍼져있는 중국인 해양 상인들, 산둥반도에 있던 신라인들, 신라의 지방 호족들이 빈번하게 담합하거나 지원을 해주었고 신라구들은 그저 조금 폭력적인 해양 상단들이었던 겁니다. 특히 그 타겟트가 일본이었습니다. 일본의 피해가 오죽 심했으면 신라인 입국을 거부할 정도였죠. 비록 실패했지만 신라구들끼리 스시마섬 정복 준비도 했던걸요. 단 한중일 사이 바다를 신라구들이 주름잡는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던 장보고가 이 신라구들을 일망타진했던 겁니다. 단 장보고 사후 신라구들이 다시 조금씩 들끓기 시작했고 이들은 통일신라 말 지방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배력이 약해지고 황해안 일대의 해상호족들이 더 큰 힘을 얻으며 신라구들은 이들과 연합해 더 성장했죠. 이들을 토벌하며 급작스레 호남 지역에서 크게 세력을 키운 사람이 추후 후백제를 건국하는 견훤이었습니다. 단 왕건의 고려가 한반도를 재통일하고 빠르게 민심이 수습되면서 그리고 왕건 그 자체도 해상 세력 출신이었던지라 고려의 한반도 통일 후 신라구는 점차 소멸하게 되었습니다. 고려 초기와 중기에는 고려와 일본 사이의 교류가 통일신라 때만큼 왕성하지는 못합니다. 우선 중국은 그 강대국 당나라가 멸망한 뒤 송나라가 들어섰지만 늘 북방의 거란족 여진족들과 대립하느라 당나라 때처럼 거대 국제국가의 면모를 취하지 못하고 있었죠. 물론 규슈의 하카타와 다자히후가 국제교육의 항구 역할을 해주었지만 당시 일본은 공무역만 권장하지 이 사무역에 대해서는 소극적이었죠. 이런 국제적 요인도 있었지만 일본은 점차 외교를 등한시하는 폐쇄적인 국가로 나아갔고 결정적으로 12세기 일본은 사무라이 시대, 이른바 막부 시대로 접어듭니다. 천황은 상징적 존재를 격화되고 사무라이 수직 구조의 정점에 있는 쇼군이 모든 걸 좌지우지하고 있는 시대였는데요. 대사무라이 시대가 개막하며 일본은 더더욱 외교적으로 폐쇄적인 노선을 고수합니다. 첫 번째 사무라이 시대를 가마쿠라 막부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가마쿠라 막부도 국제적 요인 때문에 쇠퇴하는데요. 그 주범은 바로 몽골족의 원나라였습니다. 중국을 정복한 몽골족은 국호를 원나라로 바꾸고 고려와 질긴 항쟁을 이어간 끝에 고려를 멸망시키지 않고 국채를 보존해주는 대신 원나라의 제후국으로 임명하는 원간섭기 시대로 접어드는데요. 팽창 정신을 아직 놓지 못한 원나라의 쿠빌라이 칸은 일본 원정까지 원했고 고려를 일본 원정의 전진기지 겸 원정 동맹군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이로써 고려와 원나라의 일본 원정이 시작합니다.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